진성그룹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 그는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업계 전체를 냉혹한 카리스마로 지배하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은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에게 얼음 심장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이게 지금 최선입니까?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가 테이블 위로 밀어낸 것은 수백억 원이 투입될 신규 플랫폼 사업 계획서였다. 마케팅 본부장이 식은땀을 닦아내며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훈이 먼저 말을 이었다. 예상 수익률 12.5%. 하지만 3분기 시장 변동성 리스크가 7.8% 누락되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문구 대신 이 리스크를 상쇄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24시간 드리지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그 어떤 토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게 세상은 0과 1, 성공과 실패, 그리고 효율과 비효율로만 나뉘었다. 감정, 추억, 망설임 같은 것들은 그가 관리하는 대차대조표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비서실장인 윤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대표님, 3시 일정입니다. 낙후된 서진동 부지 현장 실사 스케줄입니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현장 실사를 선호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숫자로 보고받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서진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고, 특히 한 구역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알겠습니다. 차 대기시키세요.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일어섰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서 지연이란 곧 오류를 의미했고, 그는 오류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향하고 있는 서진동의 한적한 골목길.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공간, 윤슬 공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창틀을 통과해 공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마른 장작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율이 있었다. 흰색면 티셔츠에 흙물이 튄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돌아가는 물레 앞에서 숨을 죽인 채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무정형의 흙덩이는 서서히 생명을 얻어 고운 곡선의 다랑아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율에게 이 공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자 영혼이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위태로웠다. 공방 한편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금 독촉장과 함께 구청에서 보낸 붉은 글씨에 재개발 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수용 예정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찍힌 그 종이는 서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가마를 돌리고 빚을 갚으려 애썼지만 거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무력하게만 느껴졌다. 물레질을 마친 서율이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그릇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고. 이 공방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다. 그녀는 돈 몇 푼에 그 마음들을 팔아넘길 수 없었다. 그때였다. 공방의 낡은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며
누군가 들어섰음을 알렸다. 흙먼지를 털며 입구로 돌아선 서율의 눈에 공방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그의 정장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했고 잘 다듬어진 구두는 흙바닥과 어울리지 않게 반짝였다.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공방 내부를 무감각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진열된 도자기들의 예술적 가치나 그 안에 담긴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공간의 평수와 상태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이 서율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며 지훈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저 여자가 현 소유주인 한서율 씨입니다. 지훈의 시선이 비로소 서율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복과 흙 묻은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서율 씨, 진성그룹 강지훈입니다. 이미 통지받았겠지만 이 구역은 진숭 엘리시움 타워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가 데이터를 읽듯 말했다. 보상금은 시세의 3배로 책정했습니다. 업계 최고 대우입니다. 내일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불필요합니다. 서율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남자는 지금 이 공방의 역사를, 아버지의 삶을 시세의 3배와 인센티브라는 단어로 환산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흙물이 손톱 밑으로 배어나왔다. 안 팝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긴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숫자로 계산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제 전부입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단어가 나왔다. 전부. 그의 사전에서 전부란 회사의 지분, 시장 점유율 혹은 자산 총액을 의미했다. 이런 낡아빠진 건물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한숨 대신 차가운 공기를 내뱉었다. 한서율 씨, 감정적인 대응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고 당신의 비협조는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이상의 금액은 없습니다. 이성? 서율은 실소했다. 당신 눈에는 이게 그냥 돈 문제로 보이나요? 이 가마는 우리 할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거고 저 기둥은 아버지가 날 위해 매달아 주신 그네 자국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숫자가 아닌 것의 가치를 알기나 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절박함이 공방의 흙먼지처럼 떠다녔다. 지훈은 난생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적대적인 협상가와 주주들을 상대해왔지만 돈이 통하지 않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는 서율을 다시 바라보았다. 흑투성이의 얼굴, 분노로 붉어진 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저 순수하고도 완강한 눈빛. 그 눈빛은 그가 지금껏 봐왔던 탐욕스럽거나 두려움에 찬 눈빛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이 여자를 논리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윤 비서, 법무팀에 연락해 절차대로 진행해. 차가운 말을 남기고 지훈은 공방을 나섰다. 맹렬하게 울리던 풍경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지훈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윤슬 공방의 낡은 간판이 이상하게도 잔상처럼 그의 망막에 계속해서 스쳤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고 방금 전 보고받은 서진동 재개발 계획의 수익률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새하얀 종이 위에 번지던 그녀의 흙물 자국과 그 절박했던 눈빛이 숫자를 가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음 같던 세계, 그가 한 번도 인지해 본 적 없는 여자라는 변수가, 순수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버그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벽난로에는 인공 불꽃이 무미건조하게 타올랐고 방 안의 온도는 22.5도, 습도는 40%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성역이자 모든 변수가 통제된 완벽한 세계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니터의 숫자들은 검은 잉크가 번진 것처럼 초점을 잃고 흩어졌다. 그의 망막에는 숫자가 아닌 흙먼지 날리던 공방의 풍경과 그 안을 채우던 짙은 흙냄새,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숫자가 아닌 것의 가치를 알기나 해요. 라고 외치던 한서율의 젖은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불쾌한 감정이었다. 단순한 협상 결렬로 인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빛은 그가 평생을 경멸해왔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그를 흔들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윤 비서를 호출했다. 서진동 부지 관련 법적 수용 절차 예정대로 진행시켜. 그는 기계적으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 공방 소유주 한서율 씨, 개인 신상 자료 다시 올려보내. 윤 비서는 의아했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곧 지훈의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 낭비이자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리스크 분석이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웠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철저히 분석하여 통제 범위 안에 두어야 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한서율 29세, 명문미술대학 도예과 수석 졸업, 다수의 공모전 수상 경력, 졸업 후 유수의 갤러리와 교수직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2년 전 부친 사망 후 부친 한태섭 씨가 남긴 빚과 함께 윤슬 공방을 상속받았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수석 졸업, 교수직 제안.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도 빚더미에 앉은 낡은 공방을 택했다. 이해할 수 없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세계에서는 100억의 가치를 지닌 기회를 버리고 1억의 빚을 떠안는 행위는 어리석음을 넘어 거의 죄악에 가까웠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첨부된 증명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하지만 파일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다. 공방에서 마주쳤던 분노와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햇살처럼 맑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그의 통제된 세계와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최민혁 이사가 예고 없이 들어섰다. 최 이사는 지훈의 부친과 함께 진성을 일군 창립 공신이었지만 지훈이 초고속으로 대표 자리에 오르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품고 사사건건 그를 견제하는 인물이었다. 강 대표 신규 플랫폼 사업건으로. 그는 서류를 내밀다 지훈의 태블릿 화면에 스친 한서율의 사진을 우연히 포착했다. 그는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물었다. 서진동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더니 강 대표가 직접 현장까지 뛰시나 봅니다. 저런 작은 공방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 일정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지훈은 순식간에 표정을 지우고 태블릿을 껐다. 내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최 이사께서는 담당하신 플랫폼 사업의 수익성 검토나 제대로 하시죠.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어조였지만 최 이사는 지훈의 반응이 미세하게 날카롭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강지훈은 보통 사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일개 공방 주인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그것을 지적하자 과민하게 반응했다.
최 이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그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했지만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 대표가 서진동 공방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그날 밤 지우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수면제도 소용이 없었다. 새벽 2시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챙겨 들었다. 운전기사도 없이 그는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카를 직접 몰아 서진동으로 향했다. 그 자신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는 그 변수의 실체를, 그 비이성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공방에서 멀찍이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다. 공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방 뒤편 가마가 있는 곳에서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지우는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한서율이었다. 그녀는 땀과 재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대한 전통 가마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낮에 보았던 절박함과는 다른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경건함마저 감돌았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숫자가 아닌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적,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넓은 정원이 딸린 옛집에는 작은 가마가 있었다. 도예를 좋아했던 어머니는 어린 지훈의 손을 잡고 함께 흙을 빚곤 했다. 지훈아,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단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그릇이, 내 마음이 급하면 깨진 그릇이 나온단다. 그 기억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에 의해 철저히 봉인되었다. 아버지는 쓸모없는 감상이라며 정원의 가마를 부수고 모든 도자기를 버렸다. 그 후로 강지훈의 삶에서 따뜻함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 그는 차가워져야 했고 강해져야 했고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에게서, 저 이글거리는 불꽃 앞에서 그는 잊고 있던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지독한 혼란이 그를 덮쳤다. 이것은 약점이었다. 바로 그때 서율이 무거운 장작더미를 옮기려 낑낑대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주저앉았고 장작더미가 그녀의 발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다시 일어날 기력도 없는 듯 보였다. 지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관계없는 일이다. 돌아가자. 이성이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서율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여길 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쏟아진 장작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서율이 그토록 힘겨워했던 장작더미를 한 번에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가마 입구, 그녀가 손을 뻗기 가장 편한 곳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서율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분노도 경계도 아닌 순수한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에 어렸다. 이 냉혈한 CEO가 자신의 전부를 빼앗으러 왔던 남자가 지금 왜 자신을 돕고 있는가? 지우는 그녀의 그 혼란스러운 표정을 마주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의 것이었다. 그는 이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이 시간에 비효율의 극치군. 그는 간신히 그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음을 직감하며 강지훈은 그날 이후 업무에 집중하려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한 루틴이 깨졌다. 새벽 2시에 가마 불빛과 흑투성이의 여자가 그의 사고 회로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했다. 그는 보고서의 숫자들 위로 그녀의 완강했던 눈빛을 겹쳐보았다. 이것은 비효율의 극치였다. 그는 이 성가신 변수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법적 수용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금액으로 그녀의 비이성적인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윤 비서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안을 지시했다. 현재 시세의 5배, 아니 10배를 준비해 최고급 상업지구에 그녀가 원하던 공방보다 3배는 큰 규모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빚 전액을 탕감하는 조건도 넣어. 윤 비서는 경악했다. 대표님, 그건 과도한 지출입니다. 이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 개인 자산을 투입해서라도 끝내. 이 프로젝트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그보다 커. 오늘 중으로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아오겠어. 이 비논리적인 시간 낭비를 끝내야 해. 그는 비용을 합리화했지만 실은 그 여자를 다시 봐야 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 지훈이 공방 앞에 다시 섰을 때 서율은 마당에서 완성된 도자기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며칠 전의 분노는 가라앉고 깊은 시름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또 오셨군요. 제 대답은 같습니다. 지훈은 감정을 배제한 채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감정적인 대화는 그만하지. 숫자를 봐. 한서율 씨. 화면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를 액수가 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에 그녀만의 갤러리를 열 수 있는 돈이었다. 지훈은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 확신했다. 서율은 그 숫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에 차 있었다. 내가 돈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았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빠의 땀 냄새를 살 수 있어요. 이 기둥에 새겨진 내 키 자국을, 이 가마에 밴 할아버지의 숨결을 살 수 있냐고요. 그녀는 태블릿을 거칠게 밀어냈다. 이곳은 내 기억이고 내 역사예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는 내 기억의 먼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당장 나가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켜왔고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이 빚더미에 앉은 초라한 여자는 그의 논리와 세계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기억, 숨결, 역사. 그의 재무제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무형의 가치들이 그가 제시한 천문학적인 현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제시할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당혹감이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 아래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악한 인상에 사내 셋이 들이닥쳤다. 지난번 새벽에 봤던 그 장작더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날 것 그대로의 위협이었다. 그들은 서율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었다. 한서율, 돈 나올 구멍이 생겼다더니 이런 귀공자 나리랑 연애하느라 빚 갚을 생각은 잊었나 보지. 주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서율의 작업대를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방금 막 유약 작업이 끝난 찻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이건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자는 비웃으며 서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상관이 없어. 네 아비가 죽으면서 남긴 빚이 얼만데. 오늘까지 원금 일부라도 안 갚으면 이 공방이고 나발이고 싹 다 불태워버릴 줄 알아. 그가 서율을 벽으로 밀쳤다. 서율은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선반에 부딪혔고 그녀가 아끼던 백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서율의 눈에 공포와 함께 절망의 눈물이 고였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다. 사채업자, 폭력 성향,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개입 시 법적 분쟁 소지, 최적의 대응은 현장 이탈 후 법무팀 동원. 그의 이성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CEO가 휘말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감정에 소용돌이가 역겨웠다. 그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깨진 백자 조각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는 서율의 떨리는 어깨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의 이성이 작동을 멈췄다. 그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저 남자의 더러운 손이 다시 그녀에게 닿으려는 순간 지훈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185cm가 넘는 잘 다듬어진 근육으로 압축된 그의 몸은 사채업자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사채업자가 주춤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뭐야, 이 새끼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 손. 그는 사채업자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치워. 그 목소리에는 평소 회의실에서 내뱉던 냉철함과는 다른 원초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사채업자는 순간적으로 그 기백에 눌렸다가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게 진짜 죽고 싶나.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지훈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전문적인 격투술은 아니었지만 상대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과 정확성이었다. 악!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남자의 손목을 꺾은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당신들과 달리 감정적으로 일 처리 안 해. 지금부터 1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들은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그리고 아마도 당신들이 운영하는 그 불법 대부 업체가 내일 아침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진성그룹 법무팀이 심심해 하던 참이었거든. 그의 말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남자를 문 밖으로 집어던지듯 밀어냈다. 사채업자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진성그룹. 그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공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서율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서율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극도의 혼란이었다.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어요? 날 무너뜨리러 온 거 아니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논리가 필요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PC를 주워들었다. 당신은 내 프로젝트의 핵심 변수다. 내 소유물이 될 자산에 다른 누가 손대는 걸 난 용납 못해. 그뿐이야.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구두 발로 지그시 밟았다.
빚 문제는 해결해. 그리고 내일 당장 계약서에 사인해. 오늘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은 2번 다시 만들지 마.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방을 나갔다. 최민혁 이사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었다. 값비싼 고가구와 화려한 동양화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의 야심만큼이나 노골적이었다. 그는 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방금 전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어젯밤 윤슬 공방에서 일어난 소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가 사채업자들을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위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인 이례적인 감정적 동요까지. 최 이사의 입가에 노골적인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 얼음 심장이라더니 고작 계집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군. 그는 강지훈을 너무나 잘 알았다. 선대 회장의 그림자 아래서 완벽한 후계자로 자라난 남자. 감정을 거세당하고 오직 효율과 숫자만을 좇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 그런 기계에 한서율이라는 버그가 생긴 것이다. 최민혁은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서진동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성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지훈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필요했다. 그 여자, 한서율. 그 여자가 바로 지훈이의 아킬레스건이야. 최 이사는 즉시 자신의 신복을 불렀다. 그 공방에 들락거린다는 사채업자들, 당장 연락처 알아내. 그리고 한서율의 채무관계, 먼지 하나까지 싹 다 털어와.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상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도우려 한다면 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수십 배 더 무겁고 힘겹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도록 더럽고 추악한 수렁 속으로 그를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며칠 후 최민혁은 강지훈에게 손목이 꺾였던 그 사채업자의 우두머리 황 사장을 은밀한 룸살롱에서 만났다. 황 사장은 진성그룹의 이사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최 이사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황 사장, 강 대표 때문에 많이 놀라셨다지. 그 젊은 친구가 원래 그렇게 무모해.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 대표는 그 여자를 지키고 싶어 하고 나는 강 대표가 그 여자를 못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은 배를 탄 것 같지 않나? 황 사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가 말을 이었다. 그 돈 받아서 변호사부터 사. 한서율을 상대로 정식으로 가압류 신청하고 공방을 경매에 넘겨버려. 강지훈이 막으려 들 거다. 하지만 걱정 마. 내 뒤에 진숭이 있어. 아니, 진숭의 진짜 주인이 될 사람이 있지. 당신은 그냥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면 돼. 그 여자를 최대한 절박하게 만들라고. 황 사장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법무팀장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고작 사채업자 몇 명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내 이름을 팔고도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인가? 법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저희가 접촉하자마자 그들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공방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고 한서율 씨의 모든 금융거래가 막힐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업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배후에 누군가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혁인가?
그는 자신 외에 이 일에 개입할 유일한 인물을 떠올렸다. 그 시각 서율은 은행에서 막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채 공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공방 문 앞에는 법원에서 보낸 붉은색 차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조차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강지훈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냈을 때 아주 잠시나마 그에게 기대고 싶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도, 이 사채업자들도 모두 자신에게서 이곳을 빼앗으려는 똑같은 족속들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차올랐다. 최민혁은 법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은 법무팀을 동원해 어떻게든 시간을 끌거나 막아낼 것이다. 그에게는 더 빠르고 확실한 충격이 필요했다. 그는 황 사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경매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오늘 밤 그 공방에 작은 사고가 하나 필요해. 황 사장이 망설였다. 사고라니요. 불이라도 지르라는 겁니까? 최 이사는 차갑게 웃었다. 사람이 다치면 곤란하지. 하지만 낡은 건물은 전선 문제 같은 게 흔하잖아. 특히 그 가마 근처라면 불길이 조금만 솟아도 소방서에서 당장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거야. 안 그런가? 그날 밤 서율은 밀려드는 절망감을 애써 누르며 마지막 남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감에 불을 지피고 밤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강지훈이 옮겨준 장작더미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공방 한쪽 구석 낡은 배전반에서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다. 서율이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불꽃은 바로 옆에 쌓여있던 마른 지푸라기, 도자기 포장용, 더미로 옮겨 붙었다. 안 돼.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나무 벽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서율은 비명을 지르며 물을 끼얹으려 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다. 매캐한 연기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콜록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소방차가 금방 도착해 불은 큰 불로 번지기 직전에 진압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도 함께 꺼졌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엄중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통보했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입니다. 건물 안전 진단 결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장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부로 이 건물은 폐쇄 조치합니다.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공방문에 둘러 쳐졌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재 보고서와 공방 폐쇄 명령서 사본을 받아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서율은 빚더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수입원이자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자, 강지훈 대표, 이제 어쩔 셈이지? 최 이사는 강지훈이 이 절박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혹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지 기대하며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동원하거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마쳤다. 군립 금지, 샛노란 통제선이 윤슬 공방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 테이프가 아니라 한서율의 삶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보였다. 공기는 아직도 희미한 매캐함을 머금고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생각보다 깊었다. 가마는 무사했지만 전기가 끊기고 작업 공간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소방서의 폐쇄 조치는 법적으로 완벽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며칠째 텅 빈 눈으로 그 노란 테이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절망은 분노보다 고요했지만 훨씬 더 깊게 그녀를 잠식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황 사장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황 사장의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 한서율 씨. 불까지 났어? 쯧쯧.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지. 그런데 어쩌나. 법원에서 경매 날짜가 잡혔네.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 잘난 도자기로 빚 갚기는 다 틀렸지? 서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황 사장은 과장되게 웃었다. 증거 있어? 누전이라던데. 낡은 건물 관리는 주인이 해야지. 아무튼 그 잘난 기사 나리한테 가서 빌부터 보든가. 그 양반도 이제 당신한테 볼 일 없으려나. 부지가 폐허가 됐는데. 전화가 끊겼다. 서율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빚, 경매, 폐쇄된 공방.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 아버지의 유산이 그녀의 손에서 산산조각 났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윤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손에 쥔 펜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지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누전으로 위장된 방화시도, 황 사장과 최민혁 이사의 자금책 간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한 이례적으로 신속한 경매 일정 확정. 최민혁이 깔끔하게 꼬리를 잘랐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에 이사가 선을 넘었군. 지훈이 나직이 읊조렸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비열하고 추악한 범죄였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진성그룹의 CEO로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법무팀을 총동원해 최민혁의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언론을 이용해 사채업자들을 압박하며 행정력을 동원해 공방의 폐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망설였다. 그가 이 방법을 쓰는 순간 한서율은 진성그룹의 후계자 다툼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터였다. 언론은 그녀를 강지훈의 약점 혹은 두 남자가 싸우는 이유로 소비할 것이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공방은 가십거리로 전락할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최민혁은 어쩌면 이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두 번째 선택지가 있었다. 강지훈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위험했다. 그것은 최민혁에게 자신이 이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엮여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었고 CEO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이 있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 그녀를 돕는다면 그것은 즉시 횡령이 되어 그를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이 될 터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깨진 백자 조각을 바라보던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당신 같은 사람이 숫자가 아닌 것의 가치를 알기나 해요? 그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 울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최민혁의 더러운 판에 그녀를 올릴 수 없었다. 윤 비서, 내 개인 계좌에서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준비해. 진순과는 전혀 무관한 제3의 법무법인을 고용해. 오늘 중으로. 윤 비서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그것은 대표님의 지분까지 건드려야 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최 이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알아도 상관없어.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 이사가 노리는 건 내가 회사 돈을 쓰는 순간이야. 내 개인 돈을 쓰는 건 그가 막을 명분도 비난할 근거도 없어. 이건 경영 판단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변수 처리 방식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경멸해왔던 비이성적인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산을, 즉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공방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서율에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왔다. 강지훈의 차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율 씨 되십니까? 그는 서율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는 당신의 채무를 인수한 익명의 채권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서율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모든 빚이 방금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네? 빚이요? 도대체 누가? 서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황 사장은 더 이상 당신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방 경매는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화재 복구 및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전액도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서율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꿈인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갑자기 동아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의뢰인께서는 철저한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돌아섰다. 서율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제발 힌트라도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윤 비서에게서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의뢰인의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선이 아닌 복잡한 거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저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덧붙였다. 진숭그룹의 서진동 부지 매입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만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서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진숭그룹, 긍정적으로 검토. 방금 전까지 느꼈던 안도감과 희미한 감사의 눈물은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들의 뒤에 있던 변호사,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화재.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다음 구세주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그녀가 고마움에 혹은 빚진 자의 죄책감에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공방을 스스로 내놓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변호사가 떠난 것도 잊은 채 그가 남기고 간 서류를 움켜쥐고 무작정 대로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가 외친 곳은 단 하나, 진성그룹 본사였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마침 강지훈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거대한 유리문을 통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슈트와 그녀의 재와 먼지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분증을... 강지훈 씨, 서율이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훈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불타는 분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가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물러났다. 서율은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그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재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고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내 모든 걸 사들이는 기분이 어땠냐고요.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모른다고요? 서율은 기가 막혀 웃었다. 당신의 그 익명의 변호사가 다 말해줬어요. 진숭에 협조하라고. 불 지르고 빚쟁이들 풀어서 사람 목숨 경각에 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돈으로 날 사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공방을, 내 영혼을 사려는 거냐고. 지우는 그제야 변호사가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해명할 수 없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최민혁의 짓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터였다. 이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죄를 털었는데 결국 최악의 오해를 사고 만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방어 기제인 냉정함으로 스스로를 무장했다. 빚은 해결됐어. 방법이 뭐가 중요하지? 그의 그 무감각한 대답은 서율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그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질이야. 그들은 차라리 대놓고 탐욕스러웠지.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괴물이야. 그녀는 그를 증오가 담긴 눈으로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 돈 반드시 갚겠어. 당신의 더러운 돈 단 1원도 받지 않아. 그리고 똑똑히 들어. 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내 공방을 넘기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등을 돌려 그 거대한 로비를 걸어 나갔다. 강지훈은 자신의 발치에 흩어진 해결된 빚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지훈이 로비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 한서율이 그의 가슴팍에 던진 서류들은 그의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수군거리며 이 전례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괴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는 자신의 사죄를 털어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최악의 오해와 가장 날카로운 경멸이었다. 그는 해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최민혁의 짓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오해는 풀릴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율은 최민혁이라는 더 거대하고 음흉한 포식자의 표적이 될 터였다. 그는 그녀의 증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구겨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채무 완납 확인서. 그것은 이제 그의 완벽한 패배를 증명하는 증서가 되어버렸다. 최민혁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로비 CCTV에 찍힌 굴욕적으로 서류를 줍는 강지훈의 모습과 분노에 차 떠나가는 한서율의 모습.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이 개인 자산을 썼다는 사실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되었다. 강지훈이 그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완벽히 발목 잡혔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리고 한서율은 이제 강지훈을 적으로 규정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지만 스캔들의 뇌관은 이제야 점화된 것이었다. 때가 됐군. 불을 붙여. 최 이사는 언론사에 뿌릴 자료가 담긴 USB를 신복에게 건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와 조간신문의 한 면은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냉혈 CEO 강지훈의 두 얼굴. 서진동 공방 주인에게 갑질 횡포 기사는 자극적이었다.
강지훈 대표가 자신의 막강한 자본력과 법무팀을 동원해 아버지가 물려준 공방을 지키려는 20대 여성 예술가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사채업자 동원 의혹, 의문의 화재 사건까지. 모든 범죄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2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층 취재, 강지훈 대표, 공방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단순 갑질 아닌 치정극, 익명의 진성그룹 내부 관계자, 물론 최민혁의 사람이었다. 의 인터뷰가 실렸다. 강 대표가 그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거액을 건넸다. 로비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강 대표가 그 공방에 집착하는 것은 업무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강지훈은 순식간에 권력을 이용해 여자를 차지하려다 실패하자 악랄하게 복수하는 사이코패스 재벌 3세로 전락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었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하고 이성적인 리더의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숫자가 아닌 여자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은 그를 믿고 따르던 이 사회와 주주들에게는 횡령보다 더 심각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를 원하지 않았다. 진성그룹 전체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였다. 이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 선 한서율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공방 앞을 점령한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폐쇄된 공방의 노란 테이프가 마치 그녀를 가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한서율 씨, 강지훈 대표와 정말 내연 관계입니까? 돈을 받고 공방을 넘기기로 한 것이 사실인가요? 강 대표가 방화와 사채업자들을 사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밀어닥쳤다. 그녀는 강지훈을 증오했지만 이런 식의 복수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싸움과 고통이 전 국민의 가십거리로 처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홍보팀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표님, 무엇이라도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다. 그는 무엇을 해명할 수 있는가? 나는 그녀를 협박하지 않았다. 방화는 최 이사의 짓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서율은 더 큰 위험에 빠진다. 나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내 돈으로 그녀의 빚을 갚았다 라고 말하면 스캔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는 최민혁이 짜놓은 이 완벽한 함정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선택지를 골랐다. 공식 성명서를 내. 서진동 부지 매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부지 소유주에 대한 권력 남용은 사실무근이다. 그 회사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애매모호한 답변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여론은 사실무근이라는 부분은 무시하고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강지훈이 스캔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라고 떠들어댔다. 최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때가 무르익었다. 그는 이사들을 소집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진성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 소집은 즉각 받아들여졌다. 며칠 전 그가 완벽하게 통제했던 40층의 그 회의실. 하지만 오늘 그곳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이사들은 더 이상 강지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비난이 가득했다.
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탄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우리는 지금 진성그룹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그룹의 시가 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 하지만 이사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민혁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추적도였다. 저는 강 대표가 그 여성 한소율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물론 개인 자산을 쓴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최 이사는 마치 자비로운 척 말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 막대한 현금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인출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그 어떤 승인도 없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그는 강지훈을 똑바로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도 규모의 현금을 이렇게 은밀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대 회장님 시절부터 내려온 오직 총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자금뿐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비자금. 그것은 횡령이자 배임,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였다. 최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나는 강지훈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스캔들을 무마하려 했다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지금 당장 강지훈 대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자신의 개인 자산임을 증명하려면 자금의 흐름을 공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소율과의 관계 그리고 최민혁의 범죄까지 모두 드러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인가. 40층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비자금. 최민혁 이사가 내뱉은 그 단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심장에 겨눠진 칼날이었고 동시에 강지훈의 목에 채워진 족쇄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그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실망, 그리고 그의 몰락 이후를 재빨리 계산하는 자들의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토록 완벽한 고립감은 그가 대표 자리에 오른 이후 처음 겪는 것이었다. 최민혁은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년을 기다려왔다. 이사 여러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과장된 몸짓으로 이사들을 선동했다. 그룹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그것도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저 여자가 뭐라고 회사의 존망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당장 강지훈 대표의 직무정지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을. 사실입니다. 정적을 깬 것은 강지훈의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최민혁조차도 예상치 못한 자백의 연설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 로비에서 서율이 그에게 던졌던 채무 완납 확인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내가 한서율 씨의 빚을 갚아준 것, 그건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것은 자백이었다. 스캔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다. 최민혁이 조소를 날렸다.
보십시오.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힘이 실렸다. 그 돈의 출처는 최 이사가 주장하는 그 더러운 비자금이 아닙니다. 그는 윤 비서를 향해 눈짓했다. 윤 비서가 긴급히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훈의 개인 증권 계좌 내역서였다. 엄청난 수량의 진성그룹 주식이 긴급 매각된 내역과 그 자금이 정확히 채무 상환에 쓰인 은행 이체 확인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의실은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비자금 횡령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냉철한 강지훈이 자신의 지배력을 담보로 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핵심적인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고작 여자 하나의 빚을 갚아주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보다 더 심각한 리더로서의 이성 상실을 의미했다. 최민혁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가 박장대소했다. 여러분, 똑똑히 들었습니까? 결국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여자가 뭐라고? 회사의 안위보다 저 여자를 택한 겁니다. 저런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어떻게 진숭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드리죠. 최민혁 이사. 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그는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왜 회사 법무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고 내 개인 자산을, 그것도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는지. 그는 로비에서의 굴욕적인 순간을 떠올렸다. 내가 왜 한서율 씨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오해하게 내버려 둬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는 윤 비서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실에 최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이사, 경매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오늘 밤 그 공방에 작은 사고가 하나 필요해. 황 사장, 불이라도 지르라는 겁니까? 익숙하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린 최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다음 자료가 떴다. 최 이사의 차명 계좌에서 사채업자 황 사장의 대포 통장으로 거액이 흘러 들어간 금융 내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방 근처 CCTV에 찍힌 황 사장의 부하가 웬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그 남자가 공방 뒤편 배전반 쪽으로 사라지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회의실 테이블을 길게 덮었다. 최 이사는 처음부터 나를 노렸습니다. 그는 서진동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내 약점을 찾으려 했죠. 그가 찾은 약점이 바로 그가 순수하다고 비웃었던 한서율 씨였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차갑게 둘러보며 말했다. 최 이사는 사채업자들을 사주해 그녀를 압박했고 그녀가 굴복하지 않자 언론의 스캔들을 터뜨리고 심지어 방화를 지시해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공방을 폐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서율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 내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최민혁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만약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서율 씨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언론은 그녀를 진성그룹의 내분 원인으로 물어뜯었을 테고 그녀가 지키려던 공방은 가십거리가 되었겠죠.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숭의 CEO로서 그녀를 합법적인 절차의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이 더러운 판에서 빼내어 보호하느냐.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내 돈을 썼습니다. 내가 여자를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키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최 이사가 파놓은 비자금 횡령 함정을 피하는 동시에 그가 더러운 돈으로 그녀를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도록
내가 내 모든 것인 지분을 내던진 것은 그 순수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냉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내줬다. 그 말의 무게가 회의실을 짓눌렀다. 이사들은 깨달았다. 강지훈이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차갑고 이성적인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을. 지훈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함정을 판 것은 최 이사 당신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최민혁이 지난 5년간 담당했던 신규 플랫폼 사업의 자재비 및 용역비 이중 장부였다. 당신이 한서율 씨를 이용해 내 시선을 돌린 덕분에 당신의 진짜 비자금 장부를 찾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압박하는 데 쓴 돈은 당신이 회사에서 훔친 이 돈에 비하면 먼지 수준이더군요. 최민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저건 함정이야 라고 외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지훈이 그의 앞에 섰다. 당신이 틀렸어, 최 이사. 나는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게 아니야. 나는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당신보다 더 냉정하게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뿐이야. 강지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회의실의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최민혁 이사의 횡령, 배임, 방화교사, 사채업자 연계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및 검찰 고발건입니다. 얼음장 같던 회의실의 공기가 이제 완벽한 강지훈의 통제에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고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되찾았다. 최민혁이 채웠던 40층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가 수갑을 차고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완전히 증발했다.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내 놈이.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먹혀버렸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끌어내리려 했던 젊은 총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에 결이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숫자에 기반한 무감각한 효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나직이 말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폭락한 주가와 그룹 이미지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는 1시간 뒤에 속개하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선언이었다. 성명서에는 최민혁 이사의 모든 범죄 행위, 방화교사, 사채업자 동원, 횡령 및 배임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스캔들의 핵심이었던 한서율 씨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기술되었다. 강지훈 대표는 최민혁 이사의 불법적인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한서율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집혔다. 냉혈한 갑질 CEO는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성을 지킨 흑기사가 되었다. 강지훈이 매각한 주식의 규모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지분의 상당수였으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자신의 왕좌를 걸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기록적인 상한가를 쳤다. 오너리스크는 가장 강력한 오너십으로 탈바꿈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 서진동 윤슬 공방 앞. 한서율은 출입을 막던 노란색 통제선이 거친
공방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공식 성명서가 떠 있었다. 그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오해와 고통에 대해 로비에서 그에게 괴물이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 모든 오해와 경멸을 받으면서도 왜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이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가 해명하는 순간 자신은 최민혁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불에 그을린 공방 기둥을 쓸어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때였다. 익숙한 최고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푼,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을 따돌리고 이곳으로 곧장 온 듯했다. 그는 서유를 발견하고도 다가오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진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미안함과 망설임이라는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서율이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할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90도에 가까운 완벽한 사죄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당신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내 방식대로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습니다. 내 오만이었고 내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서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고개 드세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 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큰 위험에 빠졌을 테니까 당신이 날 증오하는 것이 당신이 안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율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토록 바보 같고 이토록 무모하고 이토록 진심인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물었다. 이제 공방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서진동 진숭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율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훈은 그녀의 뒤편 불에 그을린 윤슬 공방의 현판을 바라보았다. 대신 진성 윤슬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방금 승인받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난번에 차가운 태블릿 PC가 아니었다. 따뜻한 질감의 종이 서류였다. 이곳 서진동을 당신의 공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예술지구로 재개발할 겁니다. 고층 빌딩이 아니라 당신의 가마와 같은 숨쉬는 공간들로 채울 겁니다. 그는 서율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진성윤슬문화재단의 이사장 임명장이었고 그 이름란에는 한서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재단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진숭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뒤에서 지원만 할 겁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 내가 숫자로 환산하려 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당신이 직접 지켜주십시오.
이건 거래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서율은 임명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미소였다. 그럼 재단 이사장으로서 대표님께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려도 될까요?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입니다. 서율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같이 치워주세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슬 공방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화재의 상처는 사라지고 더 따뜻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공방은 이제 서진동 문화지구의 심장이 되어 주말마다 도예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율은 여전히 흙물이 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공방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딱딱한 맞춤 정장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것이 익숙해 보였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곧장 물레가 있는 안쪽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만을 위한 물레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레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흙탕물만 튀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제법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흙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는지 그릇의 가장자리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에 대한 본능적인 짜증이었다. 또 실패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따뜻한 손이 그의 손 위를 덮었다. 서율이 어느새 다가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마음이 급해요, 지훈 씨.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흙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죠. 당신 마음이 지금 조급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무너진 흙을 천천히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훈은 돌아가는 물레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감싼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흙의 감촉과 그녀의 천이 뒤섞여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영과 일로 세상을 재단하던 얼음심장의 남자가 아니었다. 어렵군요. 그가 말했다. 숫자보다 훨씬 더. 서율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을 빚는 일인걸요. 그녀는 그의 손을 이끌어 마침내 작은 찻잔의 형태를 완성했다. 삐뚤빼뚤하고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것은 분명 두 사람의 온기가 담긴 그릇이었다. 지훈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과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를 몰랐던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고 마침내 그녀라는 세상 전부를 얻었다.